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6분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6원 80전 오른 1,42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 외환 시장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인데요. 산업계에서는 이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대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안해진 외환 시장에 대한 전망 오늘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자는 말에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일상을 이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환율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 최근에 그 추이를 좀 짚어볼까요? 예. 사실 좀 이제 트럼프 당선 때부터 네. 이상했죠. 아무래도 네. 예, 그때 1,300원에서 1,400원으로 바로 뛰어올라서 네. 좀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1,410원 정도에서 고점 확인하고 좀 하단을 테스트하는 분위기였고, 네. 특히 지지난주 말 같은 경우에는 좀 환율이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였었는데, 네. 이제 이게 오늘 장중 기준입니다만 1,438원까지 갔으니까. 네. 예, 환율이 장중에 이 정도 튀었다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1,436원 정도에서 대략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정도 환율 레벨이면 이제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2개월 전에 있었던 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 거죠. 네. 예,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잠깐 한 게 보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고 영국에서 사고가 먼저 터졌고요. 네. 그래서 트러스 총리라고 혹시 기억나시는데, 네. 그분이 감세 정책 펼치겠다 그랬다가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연기금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채권에서 가격에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스탑로스라고 해서 네. 가격 불문 다 팔아버려라는 조항이 있었던 그거를 이제 방아쇠를 땡긴 거죠.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5% 넘는 금리까지 가면서 연기금의 채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거의 아비규환이 되고, 또 왜냐하면 연기금들이라는 곳이 금융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곳인데, 거기 자체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네.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도 또 운이 없었던 게,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도지사님께서 그 레고랜드에 관련돼 있는 여러 채권들에 대해서 이제 만기 연장 이런 것들, 상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걸 결국 뒤에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한번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한국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포 속에 그때 한전채가 6% 갔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아무도 그 나라 정부나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채권조차 안 사겠다라는 정도의 공포가 오면 제일 먼저 외환시장이, 그래서 1,450원까지 장중에 갔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한 10원밖에 안 남아서 사실 눈앞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야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좀 그렇게 됐다고 치지만, 이번은 정치적인 문제가 이걸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또 일본 움직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새로 로버트 하이저도 나오고 지금 완전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들이 전부 다 뭐냐면 관세 매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사람들이죠. 네.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자라는 사람들이 속속 지금 다 자리에 복귀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대미 무역흑자 국가잖아요. 세계 8위 정도 무역흑자 국가인데, 한국 같은 무역흑자 국가가 이제 환율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 일을 못 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저기 내버려 둘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국가 신인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모든 게 이제 합쳐져서 환율의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몸담으신 지가 32년 됐습니다. 87학번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너무 예전부터 우리 성 부장님하고 제가 알고 지낸 사이여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셨는데 가장 높은 환율을 얼마로 기억하세요, 지금? 1998원 정도. 네. 예. 1997년 말에 기록했던 1998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 장중에는 2,000원 넘어섰다가 종가로 그 정도를 기록하는데,
이제 그때야 이제 우리나라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외환보유고 10억 불 레벨에서 특히 네. 종금사들 다 네. 무너지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굴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4,100억 불 정도, 예, 150억 달러 정도는 있죠 아직. 예,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KIC, 네.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하는 자금까지 해서 네. 순대외 자산이 한 1조 달러 정도. 그래서 보유하고 통화 재정 정책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 시장의 하방 위험은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한 거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항상 좀 나쁜 최악의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 외환 전문가들이라든가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최대 이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국내 기관들 보면 1,450원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잡고 있는 기관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럴 때 누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KIC 자금과 국민연금 자금 합치면 대략 네. 6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운용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6천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 10%만 빼도 600억 불. 그러면 이거 외환시장 안정시키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도 증권안정기금 뭐 네, 700억 네. 원 이야기 나오는데 네 밸류 펀드에서 예, 나오는 밸류 거요? 펀드에서 네. 나오는데 뭐 그게 오늘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건 우리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시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됐고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이게 의사결정권자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자리인데 네. 그 자리가 지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가 뭐 최 장관을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참가자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렇게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하고 말고는 결국은 위에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게 지금 참 안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공포.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오늘 개인 투자자가 투매한 거 느끼셨죠. 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가 투매한 것만이 지금까지 손실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지금 하는 게 낫겠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 그동안에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최근 우리 증시가. 예, 오늘 8,897억 원 샀는데 예. 팔았는데. 팔았죠. 예. 근데 이게 국내 보유하던 기보유 주식만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좌를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조 달러에 달하는 대외 순금융자산 잔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와 우리 돈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7, 8, 9 세 달 동안 한 2천억 불이 늘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때 우리가 7, 8월 달 한국 증시 폭락했잖아요. 그 폭락하는 와중에 환율도 급등했는데 네. 그 돈들을 개미들이 해외 계좌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 국내 시장 안 돼. 여기 더 투자하면 내 돈을 더 잃어버릴 것 같아. 지금이라도 스탑로스 손절을 쳐서 해외로 옮기자. 라며 나가는 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자로 가게 되면 아이고. 그쵸. 이미 2천억 불 정도가 지난 3분기에만 이미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천억 후반이었는데 아무튼 네. 뭐 대충 이 정도 되는 돈들이 급작스럽게 한 1,000억 불 이상 되는 돈이 확 갔다. 그리고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그 1,000억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그 돈이 가파르게 이동하게 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기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틀 늦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만 아마 신용융자를 비롯한 레버리지 아이고 자금들의 그렇겠죠. 손절성 네. 투매로 눈물을 보여져요. 머금고 투표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그래서 상황인 거죠. 네. 뭐 신용, 미수, 주식담보대출 이 세 가지 이 정도면 통계. 좀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책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오늘 이 자리에 예. 결심을 좀 하고 왔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법안을 그러니까 카운터파트 쪽에서 법안을 좀 올리셨으면 어떤 좋겠다. 법안이요? 예, 상법 개정부터 네. 그러니까 아니라도 네.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기로 이야기만 했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자본 소득에 대한 어떤 배당을 이에 저가 매수나 이런 걸 하고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인센티브가 된다. 있는 이 3종 패키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 업무들을 오늘 만약에 네. 그냥 답 없는 메아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라도 예, 그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면 그게 수권 정당의 카운터파트라고 한 게 이제 야당이 여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지금 현재 수주권 정당으로서 자신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금융시장에서의 패닉에 대해서 빨리 사퇴해라.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남아있는 건 그건 그 일정대로 진행을 그렇죠. 하고 빨리 진행을 나머지 우리가 할고 시장을 그렇죠. 안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맞는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중요한 그러니까 게 오늘 아니라 F4라 그래서 파이낸스 4해서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 기획재정부 장관 다 모여서 얘기하는 게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적 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 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앵커랑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건데 네. 누구나 알거든요. 네. 한 1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1월에서 9월까지 영업이익이 네, 얼마 155조가 났어요. 그 155조를 들고서 네. 이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눈에 불을 보듯처럼 보이거든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못하죠. 그냥 현금만 주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배당이니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니 밸류업 이야기는 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고 네. 전부 불안한 세상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현금만 쥐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불황이잖아요. 네. 돈을 써야 될 부자들이 네. 기업이 제일 부자니까 그 15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그 부자들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전부 다 현금을 끌어안고 내년 사업계획 수정만 그냥 타이밍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지출은 곧 나의 매출인데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용은 곧 우리 집안의 소득 증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동결되는 상황이 오는 게 이 뒤에 이제 올 후폭풍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적인 충격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말 앞서 뭔가 행동이 필요한데 네. 그 행동은 행정부가 안 된다라면 카운터파트 쪽에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네. 생각합니다. 일단 강달러가 유지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좋은 점이 두 개, 나쁜 점이 하나. 이렇게 정리가 너무 쉬워서 일단 좋은 점 첫 번째, 뭐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조 달러 정도가 해외에 투자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순자산 이게 어마어마한 평가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장 제가 국민연금 운용력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 연말로 가면 10%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200조 운용하는데 10%면 120조를 번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돈 중에 일부만 1,400조. 예, 그렇죠. 네. 그 일부만 좀 차익 실현해서 가져와도 네. 우리 원화로 환산된 우리 국민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 있죠. 네.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 10월 달 국제 수지가 발표됐는데 네. 11월에 환율 오르기 전이었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지난달 얼마 흑자가 나냐면 100억 불 흑자 났어요. 네. 경상 수지가. 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저는 1,000억 불 흑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700억 불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경상 흑자가 발생한다라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니까 네.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좋은 일이고요. 나쁜 점은 나쁜 점은 이제 돈이 우리나라에서 썰물처럼 해외로 나가는 가운데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생길 거고 네. 외환 시장에서 이와 같은 환율 전망이 의미 없는 수준이 됐잖아요. 전부 네. 올해 연말에 1,300원 밑에서 끝날 거라고 다들 희망 섞인 전망을 한 게 불과 2달 전인데 대부분의 경제 전망 예측기관들이 다 10월 달 정도의 경제 전망할 때 그래도 연말에 한 1,300원 밑에 있지 않겠냐 전후다. 봤던 게 지금 이런 결국 변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러면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단기적인 불황이 오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되게 좋은데 세계 경제는 뭐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미국의 고용이 22만 7천 명이나 늘었는데 기존의 경제 상황에 근거해서 금리를 인하하네 마네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없죠. 거죠.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유일하게 지금 책임을 짊어지고 당장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한국은행밖에 없으니까. 네. 이 한국은행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커지고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서 어떻게. 돈을 풀어준다라는 네. 게 지금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안지들을 일단 만들어 놓고
대응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런데 미국을 보면 참 주식 시장도 좋고요. 예. 일본도 지금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그 기준금리 그 인상을 지금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시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엔화 원엔 강세로 환율, 가겠죠. 원달러 환율 네. 이런 거 좀 살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네. 엔 강세가 출현하게 될 때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엔이 강세로 가게 된다라는 것 네. 자체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입장이 되겠으니까 한국은 뭐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솔직히 엔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보다 네. 이게 제일 그래도 걱정입니다.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크긴 이렇게 되면요. 큰데 이게 네. 이미 진행 중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엔 캐리 트레이드 통화가 스위스 프랑이었답니다. 네. 근데 스위스 프랑화가 요새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이 지금 강세죠. 150엔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근 정책 금리를 무려 1%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긴 특히 그렇습니다. 올해 네. 춥대잖아요. 겨울이 이게 뭐 라니냐로 인해서 만에 하나 추운 날이 오게 되면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게 실제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들이 최근에 불안하거든요. 네.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그 유럽 경제 내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뭐 노틀담 성당에서 잘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취임 전에 벌써 정상회담 하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면 스위스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정책 금리를 1%로 내렸고 곧 네. 0.5까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일본이 현재 0.25인데 이걸 0.5까지 0.5까지 올리면 예,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스위스로 갔던 돈들이 다 다시 이제 청산된다. 들어온다. 네. 청산되기 시작하고 있고 네. 이런 청산의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0.25 올린다고 해서 지난 8월 말 같은 그런 급박한 충격은 상황은 아닐 아니다.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일본이랑 너무 대비되니까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환율 조작국 지정의 리스크에 네, 함께 네. 우리 부각돼 있는 나라들인데 네, 네. 우리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잖아요. 재지정됐죠. 우리도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뭐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각오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역자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수입하시겠어요? 제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댓글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댓글이 홍 박사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 좋아지고 우리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수입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10%나 이미 올라갔는데 네, 물건은 팔리지 거기다가. 않고 죽을 지경입니다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국민이 다 노출되니까 네.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혜택을 안 보거나 못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가 적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쪽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칭성인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언제쯤 안정화될까가 다들 관심인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만 해도 S&P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국가 신인도에 미칠 영향은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우려됩니다. 네. 장기화되면 무조건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 장기화라는 게 결국은 저희들 그 금융업계 참가자들은요 단기 장기가 되게 짧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단기는 보통 일주일이고요. 장기는 한 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일이 지난주에 터졌으니까 만일 연내에 해결이 안 되거나 어떤 경로나 일정이 안 나오면 좀 내년 특히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이잖아요.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네. 그때 뭐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문제부터 다양한 이슈가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나 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연말이 저는 상당히 큰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때요? 얼마큼 지금 내다 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27% 정도니까 얼마 안 네. 됩니다. 아직 네. 그렇게 솔직히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기도 넋을 잃고 함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가격 불문 팔 때 네. 제가 얼마를 파는지를 외환위기 때 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하루에 4조, 3조도 팔 수 있는 4개월 만에 20조 원 팔았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되죠. 네. 이게 뭐 이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2천조 주식시장 물론 이제 2천조 깨졌습니다만 2천조 주식시장의 27%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5, 600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0조, 20조라는 건 사실 얼마 안 되는 분량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의 리스크들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서 조금 주식 빼는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이걸 두들겨 맞고 특히 바로 그 계엄령 선포하던 그날은 네. 역대급으로 또 외국인이 주식을 샀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상황에서 두들겨 맞고 오늘은 또 샀잖아요. 한국 네. 주식에서.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발을 뺀다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은 그냥 좀 소폭 파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다. 라는 게 이제 네. 우리가 무서운 거죠. 자, 이제 고환율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까 이제 신용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먹고 파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게 저점이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다렸다 저점이면 또 이거를 또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희비가 정말 엇갈릴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선택으로. 예, 근데 뭐- 어떻게 앞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예, 뭐 고백하자면 오늘 저는 샀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 주식을 샀고요. 예, 제가 사실 한국 주식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주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용 계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연말 정산용 계좌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배당 소득세가 없는 계좌들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는 좀 계속 담았고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 퇴직연금 담았으면 내일은 ISA, 모레는 저기 개인연금 펀드.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그 속절없이 이렇게 망한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순자산 잔고 1조에 외환보유고 4천억 불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네. 점에서 그러니까 무한정 한없이 이 전국 혼란이 길어지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은 아니고 또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네. 잘만 전기만 회복의 전기만 잡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주식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소신이 있으면 그냥 네. 견지하고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권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손절하더라도 팔아라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아우, 내가 저- 샀다고 너도 사라 이런 것도 아니신 예, 거죠. 저는 네. 저처럼 한국 증시 안 좋아하던 사람도 샀다 이런 뜻이죠. 제가 뭐 어떤 성향인지 네. 우리 성경 앵커는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달러 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빨리 좀 모든 게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